그날도 별일 없는 평일 저녁이었어요. 회사 퇴근하고 집에 와서 라면 끓여 먹고 소파에 누워 유튜브 보면서 하루 마무리하고 있었죠. 평범한 하루였고 사실 그런 일상이 제일 편했어요. 근데 그 조용한 저녁을 깨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자마자 들려온 건 채권 추심업체 직원의 사무적인 목소리였어요. 아버지 이름을 언급하며 연체된 대출에 제가 대신 상환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아버지가 대출, 그것도 연체, 말이 안 됐어요. 아버지는 평소에 돈 문제에 엄청 깐깐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처음엔 사기 전화인 줄 알았는데 상대가 너무 자세하게 알고 있었어요. 주소, 주민번호 뒷자리, 심지어 집 전화번호까지. 아버지께 전화했더니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결국 미안하다는 말만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부모님을 불러 앉혔어요. 처음엔 둘 다 별일 아니라고 얼버무리셨어요. 그런데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하나하나 열어보니까 상황이 심각했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된 대출만 4건, 신용카드 연체도 있었고, 심지어 어머니 앞으로 된 사채까지 있었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죠.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인 파산 직전 상황이었어요. 하루하루 월급 쪽에서 살아가는 입장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책임 전가였어요. 안정적인 직장 다니고 자취방에 가전제품 하나씩 들여놓으면서 조금씩 사람처럼 사는 기분 들었는데 한순간에 현실로 끌려온 기분이었죠. 그날 이후로 집에 가는 게 무서워졌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낙관적으로 생각하셨죠. 몇 번이면 끝날 거라 하시고 부동산 값만 좀 오르면 다 해결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아파트는 이미 담보 잡혀 있었고 대출 이자는 계속 불어나고 있었죠. 진짜 문제는 부모님이 자신들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모르고 계셨다는 거였어요. 결국 제가 나서서 정리하기로 했어요. 대출 현황부터 신용등급, 연체 내역까지 전부 뽑아서 하나씩 정리했죠.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부모님은 은퇴 후에도 자신들의 생활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 믿고 계셨어요. 국민연금 정도면 괜찮겠지. 아프지 않으면 괜찮겠지. 집 한 채면 어떻게든 되겠지. 근데 그 괜찮겠지들이 모여서 지금의 현실이 된 거였죠. 가장 괴로웠던 건 부모님을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론 이해가 됐다는 거였어요. 부모님 세대는 노후 준비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있더라도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은 고스란히 제 몫이 돼버린 거죠. 나중엔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게 진짜 내 인생일까? 왜 내 잘못도 아닌 일 때문에 내 계획이 무너지지? 머릿속에선 계속 같은 질문만 맴돌았어요. 도대체 왜 준비하지 않으셨을까? 왜 그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아무 대비 없이 이렇게까지 흘러오셨을까? 부모님 세대는 그랬다. 시대가 그랬다. 사회가 책임져야 했다 그런 말도 들었고 머리로는 이해했어요. 하지만 감정은 다르게 흘러가더라고요. 누군가는 그 시대 속에서도 준비를 했잖아요. 어머니는 예전부터 돈 얘기를 꺼내면 화부터 내셨어요. 돈 없다고 징징거리는 사람들 꼴보기 싫다고 자기네는 근검절약하며 잘 살아왔다고 말씀하셨었죠. 근데 그 잘 살아왔다는 게 지금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거더라고요. 버릇처럼 해오던 명절 선물, 가족 외식, 생일 때 백화점 가는 거다 빚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이미 마이너스였더라고요. 아버지는 체면을 많이 중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직장에서 은퇴하고도 동네에선 여전히 예전에 누구누구 회사 과장님으로 불리고 싶어 하셨죠. 자존심 때문인지
본인이 백수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작은 공사 현장 나가서 알바처럼 일하고 온 날도 회사에서 잠깐 도와달라고 불렀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존심은 돈이랑 안 맞아요. 사람이 자존심만으로 살 수 없다는 거. 그걸 저는 너무 빨리 배워버렸어요. 이런 건 어릴 땐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부모님은 돈을 버는 법은 알았지만 돈을 지키는 법은 모르셨던 것 같아요. 늘 당장 필요한 거에 집중하셨고 나중은 나중 일이었어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었을 땐 괜찮았죠. 그 수입이 끊기니까 진짜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집 한 채 있으면 뭐 하나요? 거기서 바로 현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세금도 내야 하고 관리비도 감당이 안 되는데 더 씁쓸했던 건 두 분 다 자신들이 뭔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였어요. 요즘 사람들처럼 정보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누가 알려준 것도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한 번쯤은 준비해야 했던 거 아닌가 싶었어요. 자식한테 모든 걸 기대할 거였으면 그 얘기라도 일찍 꺼냈어야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론 제가 너무 이기적인가 싶기도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제 인생 감당하기 벅찼어요. 회사 다니면서 월세 내고 보험료 빠져나가고 식비 아껴가면서 겨우 사는데 거기에 부모님 병원비, 연체금까지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제가 적어도 평균은 되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제가 계획한 인생이 아니라 부모님이 계획 안 한 인생을 대신 떠안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게 부모님 지출 내역을 매일 확인하게 됐어요. 신용카드 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공과금 고지서까지 전부 엑셀에 정리했죠.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면서도 안 보면 불안했거든요. 어디선가 또 돈 나가고 있는 건 아닐까? 제가 모르는 대출이 또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하루 종일 따라붙었어요. 지출 내역을 보면서 소름 돋는 순간들이 몇 번 있었어요. 정작 본인은 기억도 못하는 이상한 자동이체가 수년째 빠져나가고 있었고, 옛날 보험이나 유사 투자 상품에 아직도 매달 돈이 나가고 있었죠. 은행에서 알아보니까 이미 효력 없는 상품인데도 그냥 내고 계셨던 거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상한데 부모님은 그거 예전에 좋다고 하던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어요. 이상한 점들이 점점 더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냉장고 안에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들이 쌓여 있었는데 어머니는 그걸 버리지 않으셨어요. 냄새만 안 나면 괜찮다고 아직 먹을 수 있다고 하셨죠. 이게 단순한 절약 습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감각이 둔해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스쳤어요. 확실히 예전보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예를 들어 약속한 날을 까먹고 2번씩 병원 가는 일이 생겼고, 이미 산 물건을 또 사오거나 약을 제때 안 챙겨 먹는 일도 잦아졌죠. 말을 하다 말고 딴 얘기로 튀기도 하시고 텔레비전 소리도 점점 커져 있었어요. 그 무심한 반복들이 저한테는 일종의 신호 같았죠. 병원에 모시고 가자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자존심 때문인지 끝까지 안 가시려 하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그런 얘기만 나오면 단단히 굳어지셨어요. 자기 아직 정정하다고, 괜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저는 느껴졌어요. 대화 속도가 느려지고 이해하는데 시간 걸리는 게. 가장 확실했던 건 경제 감각이 눈에 띄게 무뎌졌다는 거였죠. 그냥 싸다고 다 사오시고 묶음으로 돼 있다고 필요도 없는 걸 들고 오는 일들이 반복됐어요. 지켜보는 제가 점점 지쳐갔어요. 무언가 계속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인데
제가 붙잡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너무 컸죠. 이게 그냥 돈의 문제가 아니란 걸 그때쯤 확실히 깨달았어요. 노후라는 건 단순히 돈이 있냐 없냐가 아니었어요. 판단력, 기억력, 생활유지 능력 그 모든 게 조용히 무너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무너짐은 가족 중 가장 정신 바짝 차린 사람에게 전부 몰려오게 돼 있었고요. 저는 부모님을 돌보는 자식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감시자 같기도 했어요. 잔소리처럼 보일까봐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되고 괜히 감정 상할까봐 기분 맞추고 도리어 제가 미안해져 버리는 이상한 구조였어요. 근데 누가 저한테는 그런 거 신경 쓰냐고 물으면 솔직히 대답 못 하겠어요.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이 안 되고 친구 만나도 마음이 안 가고 늘 무언가 놓치고 있는 기분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점점 이게 얼마나 지속될까 보단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가 더 걱정이 됐어요. 그 시기쯤 되니까 부모님과 저는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각자의 현실 속에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예전처럼 살고 있다고 믿으셨고, 저는 그걸 유지시키기 위해 점점 부서지고 있었어요. 이 집은 겉으론 평범해 보였지만 속은 이미 구멍이 나 있었죠. 어쩌면 그게 더 위험했어요. 완전히 무너진 것도 아니고 아직 버틸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서로가 서로를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 인생이 멈춰 있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날따라 출근길 지하철 안도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졌고 사람들 얼굴이 하나같이 텅 빈 표정 같았어요. 근데 그건 결국 제 얼굴이 그랬던 거겠죠. 회사에서도 집중이 잘 안 됐고 사소한 실수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팀장은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제가 괜찮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고 회사 일은 그냥 의무감으로 하고 있었죠. 퇴근하면 숨 쉬듯 핸드폰으로 부모님 계좌 확인하고 병원 진료, 일정 체크하고 카드 결제일 다시 계산하고 제 시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저를 둘러싼 삶이 정지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연애도, 인간관계도, 미래 계획도 다 어중간한 채로 흘러가고 있었죠. 연애는 한참 전에 끝났어요.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당장 제 집 상황부터 설명할 자신이 없었어요. 부모님 문제를 털어놓기도 애매했고 숨기자니 죄 짓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거리 뒀어요. 상대는 제가 마음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친구들이 집 장만했다는 얘기, 전세로 옮겼다는 얘기, 결혼 준비 중이라는 얘기 들으면 제가 점점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같은 나이대, 같은 출발선에서 달렸는데 저는 자꾸 뒤로 끌려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언제쯤 내 문제 하나만 생각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때렸죠. 어느 날 친구 하나가 자기는 부모님 노후는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는 얘기를 꺼냈어요. 그 말이 너무 부러웠어요. 현실적이고 단단하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왜 그 선을 못 그었을까? 왜 제가 이 모든 걸 끌어안고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근데 그 선을 그으면 죄책감이 따라붙더라고요. 저 때문에 부모님이 더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후회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게 도리인지 착취인지 어느 순간 경계가 무너져 있었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본인들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아직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셨고 조심하면 된다며 쉽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조심이라는 말이 결국엔 저더러 감당하라는 말이었죠. 수입은 한정돼 있고 저도 월세에 대출이 있는데 부모님 병원비며
각종 생활비까지 더 얹으니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은 이미 넘은 상태였어요. 제 삶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야 했는데 그 생각조차 내가 너무하나? 라는 죄책감에 덮였어요. 사람들이 부모 부양은 당연하다고 말할 때 그 당연함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싶었어요. 제 인생까지 내려놓아야 그게 효도인 걸까?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저도 점점 감정이 무뎌졌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지 않고 힘든 일이 생겨도 그냥 받아들이게 되고 그게 성숙해진 게 아니라 그냥 무너진 거라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하루는 회사 야근 끝나고 혼자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 부모님, 아니면 그저 상황을 버티는 인간 기계일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결국 일이 터졌어요. 아버지가 새벽에 쓰러지셨고 병원으로 급히 실려가셨어요.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고혈압이 너무 오래 방치돼 있었던 거였죠. 의사는 분명히 말했어요. 이번엔 괜찮았지만 다음은 장담 못 한다고. 그 말을 듣는데 그동안 눌러왔던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고 병실 앞 의자에 앉아서 한참 멍하니 있었죠. 이젠 진짜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까진 제가 다 감당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이후로는 그 생각조차 무력하게 느껴졌어요. 병원비 계산서를 보는데 손이 떨렸어요. 진료비, 검사비, 약값, 입원비 보험 처리가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남은 금액은 결국 제가 다 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제 통장 잔고보다 병원비 걱정을 먼저 하게 됐어요. 회사 연차도 눈치 보면서 겨우 썼고 병원에 들렀다가 야근까지 했더니 몸도 마음도 갈 데가 없더라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버지가 퇴원하시고도 바뀌지 않으셨다는 거였어요. 생활 습관도 약 먹는 것도 식단도 다 예전 그대로였어요. 제가 정리해드린 복약 시간표도 보지 않으셨고 병원에서 받은 교육 자료도 손도 안 대셨죠. 그걸 보는데 힘이 빠졌어요. 아버지는 지금도 자기 몸이 얼마나 위험한지 실감 못하고 계셨어요. 저만 혼자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와중에 어머니 건강검진 결과도 나왔는데 간 수치랑 혈압이 좋지 않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병원에서는 추가 검사를 권했고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죠. 한쪽이 회복되기도 전에 다른 쪽에서 또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때부터는 제 일정이 아니라 부모님 병원 스케줄에 맞춰 살아야 했어요. 출근 전 병원 예약 잡고 퇴근 후 결과 들으러 가고 약국 들르고 어떤 날은 밥보다 약 봉투를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가족 안에서의 역할도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저는 이제 자식이 아니라 보호자였어요. 부모님은 뭔가를 묻고 확인받고 결정을 저한테 넘기기 시작하셨어요. 물론 그게 저를 믿어서였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부담이었어요. 이 집안의 모든 결정, 모든 책임이 제 어깨 위에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직장 후배가 놀러 가자고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듣는 즐거운 제안이었는데 바로 손이 멈췄어요. 가고 싶었지만 그날은 아버지 정기 검진일이었거든요. 또 미루면 아버지가 안 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거절했어요. 후배는 형 요즘 왜 맨날 그래요? 라는 말을 남겼고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누군가에게 이 상황을 말하는 것조차 너무 지치는 일이었어요. 제 친구들은 다들 승진 준비, 이직 준비, 결혼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근데 저는 부모님 약 타는 날짜와 공과금 납부일을 달력에 빨간색으로
적어 놓고 있었죠.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정말 30대에 감당해야 할 일인가? 이렇게 조기에 부모 부양을 시작하는 게 정상인가? 왜 나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걸까? 이웃집 아주머니가 제가 요새 부모님 병원에 자주 데리고 다닌다고 칭찬했던 날이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효도를 안 하는데 넌 참 기특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씁쓸했어요. 저는 효도가 아니라 생존이었거든요. 부모님이 쓰러지면 그 다음은 제가 무너질 테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눈엔 그게 효도로 보이는 거죠. 하루는 직장 상사가 저보고 왜 요즘 일에 집중을 못하냐고 물어봤어요. 평소 같았으면 변명이라도 했겠지만 그날따라 너무 지쳐 있어서 그냥 솔직하게 말해버렸어요. 부모님 건강 문제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다 떠안게 됐다고. 상사는 잠시 말을 잃더니 나도 비슷한 경험 있어. 근데 내가 무너지면 다 끝이야라는 말을 남겼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꽂혔어요. 맞아요. 제가 무너지면 정말 다 끝나는 거였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거실에 앉아 부모님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된다고, 우리 모두 변해야 한다고 말했죠. 처음엔 부모님도 불편해하셨지만 제가 준비해온 숫자들과 계획표를 보여드리니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시면서 내가 고생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뭔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적어도 우리가 같은 현실 속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천천히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엔 가계부를 함께 확인하고 다음 주 지출 계획을 세웠어요. 어머니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노인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고 아버지는 비슷한 상황의 은퇴자 모임에 가입하셨어요. 그곳에서 만난 분들과 함께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위안을 얻는 것 같았어요. 변화는 더뎠지만 조금씩 나아졌어요. 어머니가 약을 챙겨 드시는 날 달력에 스티커를 붙이는 작은 게임 같은 것도 만들었죠. 아버지는 동네 슈퍼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됐는데 그게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작은 수입을 만들어내는 길이었어요. 무엇보다 월급날이 있다는 것. 그 작은 리듬감이 아버지에게 활력소가 됐어요. 제 생활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어요. 상황이 바뀐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 상황 속에서 호흡하는 법을 배운 거죠. 예전처럼 모든 걸 혼자 떠안으려 하지 않았어요. 가끔은 형제들에게도 도움을 청했고 주말 하루 정도는 온전히 제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했어요. 간만에 친구를 만나 소주 한 잔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더라고요. 물론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나오거나 집 수리비가 발생할 때면 또다시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젠 그런 일이 생겨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냥 그날 하루는 좀 힘들고 다음 날은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웠어요. 어느 날 출근길에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변한 건 사실 노후 자금을 마련하거나 부채를 모두 갚아서가 아니었어요. 그건 여전히 진행 중인 문제였죠. 제가 변한 건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든 모두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보지 않게 된 거였어요. 가족 모두의 문제로 함께 감당해야 할 현실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물론 지금도 가끔은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친구들이 해외여행 가는 사진을 SNS에 올리거나 결혼 소식을 전할 때면 더 그렇죠. 그래도 예전처럼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진 않게 됐어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요. 길거리에서 노인 부부가
천천히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이제는 다른 생각이 들어요. 저분들도 누군가의 부모님이고 저 뒤에는 아마 저처럼 걱정하는 자식이 있겠구나 싶은 생각. 그리고 언젠가 저도 저렇게 나이 들 거고 그때 제 자식이 저를 어떻게 바라볼지도 생각해 보게 됐어요. 노후 준비라는 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관계의 문제,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문제였죠. 부모님은 은퇴 후 삶에 대한 계획이 없으셨어요. 그저 자식들이 잘 자라서 성공하면 된다는 생각뿐이셨던 거죠. 그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고, 결국 우리 모두 그 현실과 마주해야 했어요.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앞으로의 5년, 10년을 계획해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작은 성취감을 맛보며 살아가려고 해요. 크게 달라진 건 없을지 몰라요. 여전히 저는 월급을 꼬박꼬박 부모님 계좌에 보태고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가끔은 답답함에 한숨도 쉬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균형을, 제 삶을 찾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우리 집 거실에서 작은 생일 파티를 했어요. 특별한 일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케이크가 먹고 싶어서 작은 걸 하나 사왔죠. 부모님과 셋이서 초를 불고 박수 치고 사진도 찍었어요. 그런데 그 소소한 순간이 이상하게 행복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오랜만에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함께 있는 시간, 이런 평범한 날들이 나중에 돌아보면 소중한 기억이 되겠구나. 가끔 친구들이 물어봐요. 그래서 너 언제 결혼할 거야? 집은 언제 살 거야? 그럼 저는 웃으면서 글쎄, 아직 모르겠어라고 대답해요. 평범한 삶의 궤도에서 약간 벗어난 것 같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제 인생은 조금 다른 여정을 가고 있을 뿐이니까요. 지난주에는 부모님 통장에 처음으로 적금 하나를 만들었어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시작한다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아버지는 통장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시더니 이런 걸 진작 했어야 했는데 라고 중얼거리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원망보다는 이해가 먼저 들었어요.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뒤늦게 깨닫는 법이니까요. 요즘은 가끔 제 미래도 생각해요. 어쩌면 저도 부모님처럼 노후를 준비 못하고 살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금액이지만 연금보험도 들었고 미래를 위한 계획도 조금씩 세우고 있어요. 이런 경험이 있었기에 오히려 더 일찍 깨달은 것 같기도 해요. 부모님의 노후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건 결국 우리 가족 모두의 문제가 됐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있어요. 삶이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도 함께하면 어떻게든 길이 보인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어머니가 문득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해줄 줄 몰랐다. 미안하고 고맙다. 그 말을 들으니 뭉클했어요. 어머니도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에요. 아직도 갚아야 할 빚도 있고 부모님 건강 문제도 있고 제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 안에서 조금씩 나아가는 법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삶이란 결국 완벽한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해요. 인생이 정말 공평하지 않다고. 같은 나이대 친구들은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아이도 낳는데 저는 여전히 원점에 머물러 있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저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책임감,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의미. 어제는 부모님과 함께 오랜만에 동네 공원을 산책했어요. 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셨고, 어머니는 꽃을 보며 웃으셨죠. 그 모습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삶이란 결국 이런 작은 순간들의 연속이 아닐까. 화려한 성공이나 대단한 업적보다 그냥 이렇게 함께 걷는 평범한 날들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건 아닐까. 노후 준비 안 한 부모님 때문에 제 삶이 흔들렸지만 그 속에서도 저는 제 길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알아요. 이게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걸. 그냥 우리 모두 살아가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고, 이제는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오늘도 저는 출근길에 부모님 약을 챙겨드리고, 냉장고에 음식을 채워두고 나왔어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버거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것도 지나갈 거라는 걸. 그리고 언젠가 이 시간들을 돌아보면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게 될 거라는 걸. 그렇게 믿으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어요.